자, 다음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41차 시, 2차 시. 지난 시간에 대한제국의 개혁 내용에 대해서, 광무개혁 내용에 대해서 봤는데, 대한제국은 만들어진 지 불과 10여 년 만에 일본의 침략으로 멸망한다라고 했었죠. 오늘은 그 과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대한제국을 일본이 침략하는 첫 번째 과정 중에 하나인 러일 전쟁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1904년도에 일어났던 전쟁이죠. 원래 러시아하고 이제 전쟁할 생각까지는 없었던 것 같은데 시모노세키 조약 이후로 요동반도를 청나라한테 뺏었던 일본이 러시아한테 나중에 삼국 간섭을 당하면서 결국 그 요동반도를 돌려주게 되죠. 그 이후에 이제 러시아를 일단은 제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러일 전쟁이 발발을 했었는데 당시 러일 전쟁이 터졌을 때만 해도 전 세계의 모든 반응은 이런 반응이었었어. 여기 코레아를 서로 사이에 두고서 얘가 누굴까 당연히 얘는 일본 그리고 얘가 영국이란다. 러시아죠, 러시아.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들은 러시아가 압도적으로 승리할 것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뒤에 이제 관람객들이 좀 흥미로운데 얘 돼지 같은 놈은 얘는 영국이야. 식민지가 많았던 놈이죠, 당시에. 미국, 그리고 제일 이제 없어 보이는 애는 중국. 중국은 옛날에는 굉장히 큰 강대국이었었는데 이제는 표도 못 구해가지고 뒤에 가서 뒤에서 이렇게 몰래 훔쳐보는 그런 관객의 입장이 됐었습니다. 중국은 원래 조선을 놓고서 일본이랑 전쟁 벌이다가 이제 나가리가 됐죠. 청일전쟁으로. 그래서 러일 전쟁은 러시아의 압도적인 승리가 될 것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처음에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에 고종은 중립국 선언을 합니다. 중립국 선언을 해서 우리는 전쟁 나도 어느 한쪽 편을 들지 않을 거다. 우리나라의 그리고 평화를 좀 보장해 달라라고 하는 그런 선언을 했었는데 소용없죠. 일본이 러시안 함대를 기습 공격을 하면서 전쟁이 발발을 합니다. 전쟁이 터지자마자 일본 군대는 서울로 들어와서 이런저런 조약을 강요해서 한국을 이제 점령하기 위한 식민지로 만들기 위한 작업을 하나 둘씩 시작을 합니다. 그 첫 번째 작업이 바로 여기 나오는 한일 의정서입니다. 한일 의정서. 한일 의정서 1904년 2월 달에 체결됐던 조약이고 보면은 우리나라로 군대를 강제로 끌고 와서 궁궐에 들어와가지고 강제로 이제 사인을 시켰던 조약인데 이 조약의 내용에 보면은 침해나 혹은 내란으로 인하여 대한제국 황실의 안녕과 영토의 보존에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일본 제국 정부는 군사 전략상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차지하여 이용할 수 있다. 즉, 한국 내 중요한 군사 기지 사용권을 자기들 마음대로 이제 쓸 수 있다라고 인정했던 그 조약을 강제로 체결하게 합니다. 이러면서 러일 전쟁에서 약간의 우위를 점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씩 차근차근 조선을 먹기 위한 조약들을 체결을 합니다. 두 번째 조약이 1차 한일협약에서 한국의 고문들을 파견하기 시작합니다. 이걸 고문정치라고 하는데 고문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고문은 괴롭히는 거 그거 말고 그 어떤 의견을 물어서 도와주는 사람들을 고문이라고 하는 관리들을 얘기합니다. 관리들. 그래서 한국에 먼저 재정고문 메가타를 파견을 합니다. 요놈이 메가타입니다. 요놈이 메가타. 그리고 외교고문 스티븐스를 파견하는데 얘네들이 말이 고문이지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의 재정과 외교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기 위해서 오는 놈들이죠.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파견됐던 메가타와 스티븐스 두 명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특히 메가타 밑에다 씁니다. 이 사람은 우리나라에 와서 화폐 정리 사업을 합니다. 당시 한국에 백동화라고 하는 화폐가 있었습니다. 백동화라고 하는 화폐가 있었었는데 오픈 이전이네요. 오픈 이전 이런 화폐가 있었었는데 여기 갑오개혁 때 만들었었던 우리나라 돈이야. 우리나라 돈이었는데 이 우리나라 돈을 다 일본 돈으로 교환해 주기 시작합니다.
일본 돈으로 교환을 해주는데 교환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돈 100만 원이 있으면은 그 100만 원의 가치를 그대로 다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굉장히 돈의 가치를 평가절하해서 100만 원을 뭐 예를 들어서 30만 원 정도만 인정해 준다든지 하면서 한국인들의 가지고 있는 화폐 가치를 굉장히 평가절하해서 바꿔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일본 돈으로 전부 다 바꿉니다. 그러는 사이에 우리나라에 돈이 많았던 부자들이 전부 다 파산하고 망하고 하면서 우리나라 경제에 굉장히 큰 악영향을 미쳤던 사람이 바로 요 메가타라는 사람이에요. 메가타. 잘 기억해. 아주 개새끼야, 이 새끼. 그 다음에 스티븐스. 요 놈도 만만치 않은 개새끼인데 여기서부터 개새끼들 많이 나와. 요거 욕하는 거 니네들 부모님들 보여드리면 안 된다. 친일 미국인입니다. 친일 미국인인데 얘는 이제 외교 고문이죠. 우리나라의 외교적인 이래라 저래라 했던 놈인데 얘가 어떤 발언을 하고 다녔던 놈이냐면은 일본은 조선과 조선 사람들을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유도하였고 노력했던 고마운 나라다. 이게 뭔 개소리야. 조선은 원래부터 못 사는 나라가 아니었다가 이거는 맞는 말이긴 한데 한국인들은 일본과의 조약 체결을 기쁘게 받아들여야 될 것이다. 일본이랑 합쳐지면서 더 못 살게 돼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선은 독립할 자격이 없는 무지한 민족 이러면서 한국인들을 굉장히 비하하는 그런 그리고 일본이 한국을 먹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리한 발언을 하고 전 세계에서 유리한 발언을 하고 다녔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예, 나중에 우리나라 독립운동가한테 총 맞습니다. 나중에 다시 나올 겁니다. 스티븐스 중요하니까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재정과 외교를 자기들 마음대로 입맛대로 주무르기 시작하죠. 그리고 동시에 일본은 전쟁을 아까 보면은 러시아가 이길 거라고 대부분 사람들이 예상하긴 했었지만은 일본 뒤에는 미국과 영국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얘네들의 도움에 힘입어서 러시아랑 싸워가지고 결국은 승리하게 되죠. 당시 미국은 가스라 테프트 미략이라는 일본 수상 가스라와 미국의 육군 장관 테프트가 이제 비밀 조약을 맺었었는데 이 비밀 조약의 내용은 뭐냐면은 미국 니네는 필리핀 먹어 우리는 한국을 먹을게 라고 하는 거 자기들끼리 짝짝꿍 해가지고 일본이 한국 지배를 강대국들한테 승인받는 그런 과정이 차례차례 진행이 됩니다. 가스라 테프트 미략 일본이 한국 지배를 승인받는 조약 요거 세 가지 중요합니다. 가스라 테프트 미략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2차 영일동맹입니다. 2차 영일동맹 2차 영일동맹 보면은 영국 너네는 인도 먹어 그리고 영국이 일본 너네는 한국 먹어 라고 하는 식으로 해서 자기들끼리 우리한테 물어보지도 않고서 자기들끼리 막 영토를 땅 따먹기를 했었던 그런 상황인 거죠. 그리고 나서 포츠머스 조약은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결국 승리하게 돼요. 일본이 결국 승리하게 돼서 러시아 애들하고 맺는 조약입니다. 러시아 애들하고 맺는 조약인데 여기 일본 애들 앉아있는 자세만 봐도 승리한 국가 거만하죠. 예, 봐봐 이거 쩍벌남. 그래서 러일 전쟁을 종결하고 러시아가 한국에 대한 일본의 지배권을 인정했던 그런 조약이 포츠머스 조약입니다. 그래서 이제 러일 전쟁도 일본의 승리로 완전히 끝나게 됐고 이제 일본은 한국을 먹는 것만이 남았죠. 거의 먹는 것만이 남았죠. 그래서 러일 전쟁 끝나자마자 바로 두 달 뒤에 찾아와서 우리에게 강요를 했던 조약이 바로 을사 조약 혹은 을사 늑이라는 건 강제로 약속을 했다 그런 뜻입니다. 을사 늑약, 을사 조약 둘 다 맞는 말입니다.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을사늑약. 당시 을사늑약이 맺어지기 직전에 우리는 이제 지금 러시아도 우리를 포기했고 영국도 우리를 버렸고 미국도 우리를 버린 상황이었었어. 근데 우리 한국 당시 고종은 그런 상황도 모르고서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의 딸인 앨리스 루즈벨트 요 가운데 있는 요 여자가 이제 앨리스 루즈벨트인데 한국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서 미국한테 도움을 요청하려고 했었는데 이 여자는 한국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막 여기 당시 명성황후 그 무덤이야 이게 명성황후 무덤에 거의 관광 온 것처럼 놀러 와가지고 여기서 막 말 타고 다니고 그냥 집으로 갔어요. 한국에 대한 어떠한 도움도 주지 않습니다. 원래 조선과 미국이 처음에 조약을 맺었던 조미조약에서 거중조정이라는 그 조항이 있었습니다. 양쪽 어떤 나라 중에 하나가 어려움에 처하면은 서로 도와주자라고 하는 거중조정이라는 조항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그걸 기대해가지고 한국은 도와달라고 했는데 전혀 도와주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을사조약이 체결됐고, 을사조약을 체결하는 주도자는 바로 이 사람. 누군지 알겠어요? 이 사람 젊은 시절의 사진인데, 바로 이토 히로부미입니다. 이토 히로부미. 이토 히로부미가 1905년 11월에 서울에 도착합니다. 서울에 이 사람이 이토 요시키. 이토가 서울에 도착해서 왕한테 바로 이 조약을 체결하자고 요구를 했었는데 왕이 잘 안 만나줘요. 안 만나주다가 한 15일 정도 지나고 나서 15일에 처음으로 왕이랑 처음으로 만납니다. 왕은 이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당시 고종은 황제는 이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안 만나려고 했는데 계속 만나자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만났고 여기서 이토 히로부미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우리가 럴 전쟁 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군인이 죽은 것은 한국 니네가 중립국 선언을 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한국 탓을 해가지고 럴 전쟁의 피해를 한국한테 책임을 지우면서 대신에 을사조약 맺으면 우리가 봐줄게 라고 하는 식으로 이상한 논리를 펴면서 조약을 체결하자고 합니다. 당시 을사조약의 내용은 뭐냐면은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가져가겠다. 일본이 이게 말이 되는 거야. 다른 나라 외교권을 일본이 가져가겠다 이거야. 우리나라 외교권을. 이걸 왜 그랬냐면은 무슨 일만 있으면은 우리나라는 청나라한테 도와줘, 미국한테 도와달라고 했다가 러시아한테 도와달라고 했다가 하니까는 아예 그냥 조선의 외교권을 일본이 가져가겠다는 거죠. 뺏어가겠다. 근데 일본은 이때 뭐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의 외교권을 가져가겠다고 하냐면은 니네 한국이 좀 아직은 좀 러시아 같은 다른 나라들한테 보호가 필요한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희들 외교를 좀 봐줄게라고 하는 식으로 해서 가져간다고 했었습니다. 당시에. 그다음에 한국의 외교 업무를 관리할 통감부. 말이 이제 관리직 감시하는 거예요. 통감부. 이게 나중에 조선 총독부가 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얘네가 얘기했던 명분은 한국을 보호해주겠다. 러시아 같은 강대국으로부터 항상 이딴 식이 있었거든요. 옛날에 청일전쟁 일으킬 때도 청나라로부터 보호해주겠다라고 하면서 청일전쟁을 일으켰었죠. 그래서 이 조약을 맺자고 하니까 고종은 지금 모르겠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막 하면서 하루 이틀 막 날짜를 계속 미뤄요. 그러니까는 이토 히로부미가 지가 직접 우리나라 최고관청의 의정부 회의를 지가 직접 주도해서 개최를 합니다. 일본 관리가 와가지고 의정부 관리들을 싹 모아 집합시켜서 을사조약에 사인하라고 시켜요. 왕이 계속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도장을 안 찍으니까는 조약에 의정부 관리들을 모아가지고 조약을 체결하게 합니다. 그리고 의정부 회의가 하는 도중에는 경복궁 밖에서는 일본군 부대가 궁궐을 쫙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대포랑 총이랑 그런 걸로 무장을 하고서 쫙 둘러싸고 있으니까 안에서 회의를 하고 있었던 이 사람들이 겁에 먹는 거죠. 겁을 먹어가지고 결국은 사인을 할까 말까 막 고민을 하고 있는데 당시 한규설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일하게 반대합니다. 그래서 이토 히로부미가 이 자리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고로스 그러니까 죽여버리라는 뜻이야. 이 새끼 죽여버려 라고 이제 일본말로 혼잣말로 막 하니까는 옆에 있는 다른 관리들이 막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면서 결국은 을사조약에 사인을 하는데 이때 을사조약에 사인을 맺을 때 이완용이 이상한 논리로 주장을 해요. 보면은 을사조약에 독립이라는 칭호가 바뀌지 않았고 제국이라는 명칭도 그대로이며 황실은 존엄하다. 그러니까 일본이 외교에 대한 한 가지 문제만 잠깐 이웃나라에게 가져가는 거다. 일본이 잠깐 외교 문제만 우리 것만 맡아주고 우리나라가 강해지면 나중에 찾을 거야. 그러니까 안심하고서 찍자라고 이상한 논리를 주장을 하면서 이완용이 결국은 을사조약에 사인을 합니다. 도장을 찍습니다. 그리고 한규설은 체포돼가지고 일본 경찰한테 체포돼가지고 결국은 끌려가고 그 사이에 나머지 요 사람이 한규설입니다. 나머지 이완용을 비롯한 요 5 관리들을 중심으로 해서 을사조약에 사인이 맺어지게 되죠. 이 사람들을 을사오적입니다. 을사오적이라고 합니다. 을사오적. 을사년도에 도장 찍었던 5명의 친일파들, 우리나라의 5명의 적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결국 을사조약이 체결되고 우리나라의 통감부가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초대 통감에 이토 히로부미가 파견이 됩니다. 이토
1호 부미가 파견됐고 외교만 가져간다고 했지만은 얘네들은 이때부터 우리나라의 내정까지 이래라 저래라 다 간섭하는 내정까지 장악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당시 고종은 조약의 무효를 선언하면서 미국한테 계속 도와달라고 했지만 미국은 들어주지도 않았어요. 이미 가스라 테프트 밀약을 통해서 한국을 일본이 먹어도 된다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그와 동시에 헤이그라고 하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렸던 만국 평화회의에 우리나라 외교관들을 몰래 파견합니다. 여기가 평화회의이기 때문에 전 세계 평화회의, 이 평화회의는 왜 열렸냐면 당시 그 유럽 국가들이 전쟁 위기가 좀 생겨가지고 우리 싸우지 말자라고 하면서 모인 건데 이런 평화회의라면 당연히 일본 말이 아니라 우리 말을 들어주겠지라고 해서 우리나라 관리들 3명을 보냅니다. 이 사람들을 헤이그 특사라고 합니다. 헤이그 특사를 파견을 했고, 근데 그 와중에 일본은 우리나라 여기 궁궐 주변에 있는 미국, 영국, 러시아 모든 공사관들을 철수시킵니다. 왜냐면은 이제 한국의 외교관은 일본이 가져갔기 때문에 이 공사관 건물들을 다 철수시킵니다. 그리고 헤이그 특사가 이제 네덜란드 헤이그에 가서 도와달라고 이제 헤이그 만국 평화회의장에 들어갔는데 처음 도착한 6월 26일에 태극기를 개항을 하고 갔는데 여기서 일본인들도 그 헤이그에 와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일본인 특사단의 주요 목표는 한국 대표단의 헤이그 참석 회의를 막을 것이라는 특명을 띠고서 한국인들이 못 들어오도록 굉장히 방해 공작을 펼치죠. 그래서 결국 한국인 특사단인 이준, 이위종, 이상설 요 세 명은 헤이그 평화회의장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가지고 이제 을사조약이 강제로 맺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간 건데 요새 3사람 다 이제 독립운동하는 사람입니다. 이상설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독립운동 학교 세운 사람이고 이위종은 7개 국어인가 9개 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데리고 간 것 같은데 일본이 헤이그 평화회의 참석을 방해하니까 결국은 개별 활동을 해서 6월 27일 둘째 날부터는 각국 대표에게 청원서를 전달합니다. 을사조약의 무효화를 해달라라고 하는 청원서를 전달을 하기 시작하고 6월 30일에는 각국 시민단체랑 기자단과 접촉을 했는데 여기에서 한국 대표단한테 관심을 가졌던 윌리엄 스테드라고 하는 영국 기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 되게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 인터뷰라는 신문 기사의 형식을 처음으로 만든 사람이야, 전 세계에서. 이 사람이 한국인들의 당시 상황을 듣고서 저러면은 일본이 너무 나쁜 건데라고 생각을 해서 한국인들의 기사를 적극적으로 실어줍니다. 그래서 당시 프랑스 르몽드지인가 여기가 어쨌든 여기 외국 프랑스나 영국 같은 신문 외국 기사에 이 한국인들의 기사가 실리기 시작을 하죠. 한국인들의 기사가 실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문제가 알려졌었죠. 당시 기사 내용을 좀 보면은 자, 우리는 헤이그에 있는 법과 정의의 신의 재단에 호소하고 이 조약이 국제법상 유효한 것인지에 대한 판별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이 기자가 이제 윌리엄 스테드 기자야. 당신의 일본이 강대국임을 잊고 계십니다. 라고 하니까 그렇다면 당신들이 말하는 법의 신이란 유령일 뿐이며 정의를 존중한다는 것은 거칠에 지나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 비판하고 을사조약의 무효화를 주장합니다. 이들의 활동을 봤던 일본인 기자도 감명해가지고 얘네들은 진실로 애국지사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만 이 사람들이 신문 여기저기에 실리는 것 외에는 특별히 헤이그 특사가 큰 성과를 내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7월 14일에 이주는 앓고 있었던 병이 좀 도져가지고 여기 네덜란드 헤이그 호텔에서 갑작스레 사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헤이그 특사 사건은 실패로 끝나게 됐었고 이준, 이상설, 이위종 중요하니까 잘 기억하고 일본과 영국 등의 방해로 영국은 도와줬어. 근데 영국 기자가 도와준 거예요. 영국 국가 자체가 도와준 건 아니고. 자, 그래서 실패하게 됐었고 이 헤이그 특사 사건을 빌미로 해서 일본은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킵니다. 너 외교권 뺏겼는데 왜 헤이그에다가 외교관 보냈어? 라고 하면서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키죠. 그리고
바로 이제 우리나라 마지막 황제인 순종이 즉위하게 됩니다.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켰기 때문에 어린 순종은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이제 조선을 완전히 먹는 것만 남았죠. 조선을 먹을 때 제일 방해가 될 수 있었던 군인들의 무기를 회수합니다. 그래서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키고 정미 7조약, 한일 신협약이라고 합니다. 위에 한일 협약이 있었죠. 이거 다음에 한일 신협약이라는 걸 체결을 해서 우리의 군대를 해산을 하고 정부의 각 부처에 뭐 예를 들어서 교육부, 뭐 경제부 그런 각 부처에 장관 다음에 2인자인 차관을 일본인으로 임명하는 차관 정치가 시작이 됩니다. 차관 정치. 우리나라에 이제 행정권을 장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장관이 짱인데 장관은 힘이 없어. 2인자인 일본인 차관들이 더 힘이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1909년에는 사법권, 10년에는 경찰권을 장악한 다음에 1910년에 한국 병합 조약을 체결을 하게 되면서 결국 조선은 멸망하게 되죠. 이게 이제 경복궁에 걸렸던 일장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선 총독부가 설치가 됐고 우리 이때부터가 이제 일제 강점기에 접어들게 됩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만 합시다.